자, 김형철 대표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지금 있는 거죠? 이제 있게 될 예정이죠.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단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앉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는군요. 네. 우리 뭐 바로 본론 들어가야죠. 뭐. 아니 뭐 이렇게 바쁜 열지 세상에. 이게 저기 뭐지 컨닝 페이퍼를 열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뭐 일단은 BOJ 통화정책회의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온 거는 영국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3년 만에 이제 CPI가 가장 낮은 수치를 좀 기록을 한 그런 흐름인데 금리 인하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영국 쪽만 놓고 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뭐 CPI 2%대 나오긴 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서비스 쪽이 워낙 이제 좀 강하게 여전히 한 5.7%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금리 단을 인하하고 올리는 게 물론 이제 경기 그다음에 이제 고용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이게 과연 독립적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 이제 정부랑 독립적이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전혀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와 상당히 민감하게 맞물려 있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9월에 이제 예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에 대선이 있고 그때 이제 해야 한 2달 정도 그 이제 경기나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보면서 이제 9월 달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국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금리 인하하는 게 좀 별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7월 4일 날 조기 총선 있는데 그 총리 수낙 총리 있잖아요. 지지율이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돕기에는 이미 그 포인트가 좀 많이 빗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지금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BOE에서도 이 앞전에 이제 연준보다 조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번 했잖아요. 몇 년 만에 진짜 연준보다 뭐 전 세계 은행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연준보다 앞서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강하게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경제 상황이 참 안 좋다. 이게 이제 유럽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네. 아니 근데 더 딜레마가 뭐냐면은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려움, 부채의 어떤 그 이자에서 허덕이는 여러 그 개인들, 기업들 생각하면 낮춰야 되는데 그것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튀어버리면 그땐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거나 이러면 진짜 이제 그땐 폭망이니까 맞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쪽도. 네, 유럽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유럽이 분명히 진짜, 좀 아닌. 대표님도 유럽.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 환율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유로화 가치는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네, 유로화는 예전엔 달러를 넘어섰는데. 맞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이 그래서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지금 유럽도 조금 흐름이 괜찮네요. 이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영국도 그렇고 어쨌든 호재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미국 그 나스닥 선물이 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크겠죠. 네. 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 내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변동성 여기도 만만치 않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목요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진행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세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변동성이 이 앞전 아마 동시만기 그 언저리에 한번 엔비디아랑 여러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만기 그때 동시만기였나 만기 날 한번 그 4월달에 한번 큰 폭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 만기는 하방 쪽보다는 오히려 상방 오버슈팅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빅테크들의 그 한번 추세가 강하게 형성이 됐는데 만기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그거를 만기에 흔히 말해서 포지션을 급격히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상승 추세를 갑자기 이제 꺾어내릴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엔비디아 지금 시간에서도 한 3% 정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만기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 중에 하나는 그 ETF 하나 이제 그 비중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XLK 오전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리밸런싱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요거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6.1%에서 21%로 확대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가 21.8%에서 5%로 비중이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요 ETF 이름은 XLK ETF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S&P 500 기술업종을 대표하는 요 흐름인데 전혀 그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올라오는데 이거를 비중을 채워놓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과 그 다음에 이 ETF가 원래 그 추적 오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비슷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비중 자체가 워낙 크게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요 이슈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올 금액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보더라도 큰 폭의 움직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만기날 이런 이벤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잖아요. 근데 그쪽을 많이 못 채워놓은 ETF가 그거를 확 담는다. 이거로 생각해 놓으면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움직이면은 당연히 지수가 쫙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만기는 상방 쪽으로 더 강력하게 슈팅 드라이브가 좀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엔비디아 너무 자꾸 오르니까 이거 거품 아니야? 그리고 자꾸 너무 오르니까 신고가 나오고 이러니까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거 버블이 끼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 비관론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이런 거 보면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쏠림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쏠림이 워낙 이제 좀 강하고 주식시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애플 요 세 개가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쪽만 놓고 보면은 사실 빠질 만한 요인과 이유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사실 요즘엔 뭐 지상파를 틀어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주식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주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게 PER 지표인데 내년 PER 기준으로 50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비싸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50배짜리가 되게 많은데 엔비디아처럼 지금 그 칩을 못 사가지고 막 그 줄을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50배면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나. 물론 저도 주가만 놓고 보면 아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찔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속도의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시가총액 1위 했을 때 3조 달러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비교들을 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3조에 넘어가는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거 대비 엔비디아가 얼마큼 빨리 올라왔느냐라고 봤을 때 그 시간 자체가 워낙 단축되어 있으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온 만큼 매출이나 이익단도 압도적으로 좀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저도 아찔하다 그리고 손이 안 나간다라고 이제 하고 뭐 보유자의 영역이고 흔히 말해서 엔비디아 얘기할 때 뭐 눌리면 매수하시죠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듣는데 잘 눌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AI의 성장세 그리고 엔비디아가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주가 올라온 것들을 빼고 그냥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으로 비싸냐 싸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시가총액 1위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ETF나 아니면 리밸런싱하는 기계적인 수급 요인들은 계속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죠.
엔비디아 600달러 갔을 때 아 이제 한번 눌리면 다시 담아야겠다. 이 그러니까 생각에 딱 막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두 번 다시 안 오더라. 21선까지만 제발 와줬으면 했는데. 저 우리 포경 선생님은 이쪽 대왕고래 쪽에서 놀고 계시죠? 아 근데 매일 사고 있어요.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엄청난 건데. 네, 그날 이후로 여기서 방송하고 액면 분할 하자마자 매일 사고 있어요. 근데 비중을 못 담아서 그렇지. 그렇지. 세게 담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세게 당기 좀 근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3, 4%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ETF에서 담는 것 때문에 오르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개별적 어떤 호재가 아니라? 지금 딱히 호재, 그러니까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 호재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뭐 호재로 볼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이제 ETF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 내가 사는데 알아서 다른 나보다 더 큰 금액을 펀드나 ETF에서 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MSCI 띠이라고 하는 MSCI 플레이와 마찬가지로 큰 기관 쪽에서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긍정적인 포인트로 이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전 세계 주식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보여주고 있고, 그 미국의 어떠한 ETF를 사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사면은, 그러니까 ETF로 미국 주식시장을 접근하면 그 돈이 또다시 그대로 이제 시가총액 1위만큼의 엔비디아를 사게 되는 흐름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무엇을 사야 되냐? 그러면 선택은 그거거든요. M7 중에 하나를 보통 이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내 M7 중에 한 주식, 그러니까 M7을 내가 다 산다라고 하면 그 중에 뭘 제일 먼저 살까? 그러면 저라면 엔비디아이지 않을까. 결국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하락하면 뭐 나스닥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네. 부러지는 거 아니냐, 주도주가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결국은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을 예견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런 얘기들도 사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렇게 이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반대급부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밸런싱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흔히 말하는 헤지펀드들, 그다음에 운용사들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하던 작업이었는데, 그러한 흔히 말하는 로직 자체가 빅테크를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흔히 말해서 운용을 하던 운용사들이 또는 숏포지션을 주로 취하던 뭐 공매도 운용사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흔히 말해서 숏을 강력하게 칠 만한 그러한 이제 흔히 말하는 수급적인 플레이들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이제 수급적인 플레이들이 나오려면 어디선가 특히나 이제 뭐 애플이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뭔가 이익이나 아니면 성장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꺾일 수 있겠구나 하고선 치는데, 그렇죠. 지금은 여전히 성장세이기 때문에 그 성장세에다가 이건 좀 많이 올랐어 하면서 치던 그러한 이제 쇼충이들.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 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몇몇 그 바이오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오늘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도 일부 운용사들에서 그 작년에 2차 전지로도 한번 이제 네. 운용사들이 몇 개 이제 그랬고, 이번에 바이오로도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워낙 그 화폐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오는데, 이거를 예전에 로직으로 평가를 하면서 숏을 치다 보니까 그런 숏을 플레이하던 운영사들이 다 이제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뭔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숫자적인 측면에서 꺾여야 이게 나오는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시장의 하락 방향성을 잡는 건 조금은 쉽지 않은 플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테슬라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을 때 이게 뭐 테슬라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쫙 올랐잖아요. 그랬죠. 엔비디아도 요번에 13조인가 뭐 네, 그 저기 외환 그 뭐지 서학개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서학개미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셨던데 네. 그 시간이 3조 달러를 돌파한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이유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서 그런 거 아닐까요?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빨리 사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갈 때도 계속 숏을 친 뭐 미국에서도 IB에서도 이건 거품이다 비싸다 했는데 어쨌든 상승을 했는데 그게 과연 테슬라의 주가 꺾이는 시점 또는 주가가 흘러내린 그게 테슬라가 무슨 어떠한 쇼 플레이 수급에 의해서 꺾인 거냐?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고 전기차 시장에 둔화가 나타나는 걸 시장이 인식하면서부터 주가가 흘러내린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주가가 꺾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 다음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진짜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낮게 팔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한 78%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익률이 좀 낮아진다는 걸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60% 나왔는데 막 부족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전에는 78%인데 성장률 자체가 꺾이는 거는 흔히 말하는 그 성장 기업, 고퍼에서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요인 그러니까 그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은 엔비디아 다음 실적 나오려면 아직 남았잖아요. 왜냐면 이 앞전의 실적도 그 가장 나중에 발표를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무엇일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아니 근데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일주일 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보면은 그 뭐지 챗GPT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MS인가요? 그쪽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 이러한 것들 물론 우리는 뭐 독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뭐 수요 다 우리를 찾으니까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리고 자국의 산업이 막 세계적으로 커나가고 성장하고 있는데 해박 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그런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아. 반독점에 대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그 지금 기업의 단위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국가 단위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자체 LLM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야 되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생기는 매출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국가 단위에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그런 것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과연 어떤 칩을 써야 되느냐? 결국 엔비디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체 칩, 그다음에 자체 생성형 AI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게 있느냐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다른 쪽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칩을 다른 여타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M7 중에 한 기업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애플이 뭐 AI 칩 만든 걸 이제 그렇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체 칩을 만들겠지. 그렇지. 그게 이제 다른 국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GPU 뭐 한다고 얘기 있지 않았나요? 일단 그건 파이팅입니다. 희망을 걸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엔비디아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 경쟁자가 나타나서 꺾인다라고 하면 그 경쟁자는 미국의 빅테크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냥 나눠 가지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국이 이 세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잖아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과연 중국에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이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천운인 건지 이게 그만큼의 엄청난 인프라와 실력이 아니면 뭐 인재들이 그렇게 몰려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분위기가 참 대단하다. 이게 결국 이 달러 패권,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힘인 것 같아요. 무조건 재정 정책을 통해서 풀어내면서 자국 산업을 키워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보조금 사실 이게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의미에서 그러한 이제 재정 정책인 거죠. 정부의 지원금을 쏟아주면서 직접 기업에다가 꽂아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금리단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에다가 이제 꽂아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보다 오히려 보면은 강력한 정책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는 거 그 기업들이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투자하면 그게 다 시장에 쫙 퍼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화의 힘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벤처 기업들 만들어갖고 알파벳이나 메타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 대표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일단 언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잡기는 어렵지. 그러니까요. 저는 문화적인 힘도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의 힘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돈을 갖다가 10번을 실패해도 쏴주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그 성공했을 때의 확실한 피드백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금융에서 이제 이 벤처 기업들을 키우는 투자의 문화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엔비디아가 떠오르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사실은 TSMC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이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거 그때 중간에 팔았을 때 야 이건 매도 시그널이다 해가지고 판 분들도 되게 많거든. 중간에 적당히 그래서 워렌 버핏도 단타 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그때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사서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수익률일 것 같아요. 그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들은 4월 달에만 샀어도 4월 달에만 네, 엔비디아 4월 달에 70몇 2개월 전에 네. 근데 진짜 4월달 조정 났잖아요, 네, 잠깐. 딱 그때 이제 끝났다라는 막 논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엔비디아 4월 달에 딱 76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시간에 한 140불 돌파를 했었고 지금 139불 정도 하고 있으니까 딱 2배 정도 나오는 거고 TSMC 2배 정도 어렵지 않아요? 2배 만드는 거. 야 이거 요즘 우리 한국에서 3% 먹고 4% 먹고 단타 쳐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떻습니까 이게 단타 하지 말고 그냥 미국장에서 그냥 장기 그냥 사놓고 가면 돈을 그냥 불려나가는 방식. 미국장 그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15% 조금 이제 넘어가는데요. 원래 100%였는데 근데 왜? 이제 저기 금리 인하 뭐 7번 한다 할 때 있잖아요. 아, 그때 빅테크들만 딱 들고 있었는데 한 3-40% 수익인 거예요. 많이 올랐다. 이게 국장의 마인드로 30-40% 네, 엄청 많이 많이 올랐죠. 올랐다. 많이 아니 올라야지. 이 진짜 대형주인데 많이 올랐다. 네, 그럼요. 그래서 70% 팔아다가 삼성전자 사고 셀트리온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땅을 치고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미국 주식 거의 한 80%였는데 작년 한 7월 6월 그때 다 정리를 했지. 그때 나도 그때 메타가 그래도 어쨌든 한 그때 한 150%? 200% 정도 수익이 났었나? 하여튼 100%가 넘었을 거야. 그래서 많이 올랐다 했는데 야 5배가 오르네. 메타도 거의 어마어마하게 저점에서. 그러니까 그때 안 올라오셨으니까 계속 여기 계신. 맞아요. 아 그래서 속상해. 우리 저희 자 TSMC 그러면 좀 우리가 신경 좀 관심을 갖고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TSMC 투자 포인트라고 그냥 사면 냈다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AI의 그 상승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AI의 변화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TSMC는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TSMC가 엔비디아 최대 고객사가 엔비디아랑 애플이잖아요. 근데 지금 AI 쪽에서 엔비디아는 칩을 만들고 있고 애플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용자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고객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보통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TSMC는 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면은 사실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사 놓으면 적립식으로 계속 간다. 근데 또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그럼 다 미국 주식은 좋은 걸로 아시는데 이 러셀 중소형주들은 정말 처참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랑 똑같지 뭐.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뭐 지금 10분의 1 토막 난 것도 허다하고 지금 이 소위 M7 이 중심으로만 오른다는 게 이게 지금 사실 문제기도 하긴 해요. 네. 이게 문제죠. 문제지. 왜 자기만 올라? 문제죠. 아니 근데 뭐 명확하잖아요. 오르는 이유는. 네, 그리고 이유가 명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고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거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예전부터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극명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기업 자체들도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 지금 흔히 말하는 M7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들 그리고 그러한 현금들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서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자들은 고금리에서도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고금리 단에서도 이제 자본이 좀 부족을 해서 기회인 걸 알면서도 투자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그거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주식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뭐 매매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섹터가 많았어요. 미국 시장보다. 네, 그렇죠. 오히려 미국 시장은 정말로 그냥 철저하게 메가캡 그렇지. 위주로만 라지캡 M7. 위주로만 움직였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섹터가 한 3-4개 정도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를 뭔가 바꿀 만한 그러니까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바꿀 만한 힘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뭔가 더 나을 맞습니다. 거라는 정확하게.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 보이잖아요. 정확히 매매를 하시니까 정확한 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걸 사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게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뭐 현금 자산 아니면 성장률 아니면 향후 기업의 그 이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거를 팔고 다른 쪽을 살 만한 것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순환매가 안 나오고 오로지 이 섹터 위주로만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전력 반도체 미국 업체 몇 개 봤잖아요. 네. 그 아까 봤던 거 온세미컨덕터 이 50배가 뭐 싸냐? 이 성장주인데도 온세미컨덕터 14배 14배밖에 안 되고 싸죠. 싼 거야. 그다음에 주가도 한 30% 가까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도 주가 142불 하던 게 지금 26불밖에 안 해.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막 우리 코로나 그때 막 엄청나게 부각됐던 기업들 가운데서 상장 퇴출된 기업들도 많고, 그 우리 캐시우드 이 소위 종목들 전부 다 박살났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미국 뭐 IB들의 정확한 생리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을 안 사면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엔 그 수익률을 맞추려면 다른 쪽을 비워내고 이쪽을 사야 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고착화되고 있지 않나. 물론 어느 순간에 어느 트리거에 의해서 방향성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트리거를 쉽게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8.15 이 경제쇼를 계속 시청하시면 그 트리거가 나왔을 때 나오셔가지고 알려주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저녁, 그 다음에 또 내일, 그렇죠?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이번 주 어떻게 그 준비하는 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있나? 그냥 이거 사자, M7 사자. 이게 미국 생각이에요? 관련된 콘텐츠가 전략이 없어. 네, 사실 전략을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전략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저희 뭐 새로운 종목 발굴 이거 되게 좋은 종목이라는 콘텐츠들이 성행을 하기가 어려운 게 엔비디아 일변도의 시장 그리고 빅테크 M7 일변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밀리면 사야 되는 전략이 가장 밀리면 사자. 네, 그 밀림의 왕이 사자잖아요. 지금 그러네. 네, 아니 밀림의 왕이 사자인데 지금 주식시장의 왕은 미국 시장이고 빅테크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떠한 변동성에 의해서 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좀 분할로 사보는 전략이 가장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게 미국 증시가 떨어지기 어려운 게 바로 이거야. 밀리면 사겠다라는 이 대기수. 해외 네. 매수 세력들. 네.
네.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갈 테니 이게 빠지기가 쉽지 않은 거라.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쇼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밀리면 그 밀림을 가속화해야 되는 그 큰 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소위 인버스 쇼치고.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빅테크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중간중간 쳤었던 그 힘들이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만한 뭔가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걸 빵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인버스 칠 때, 그러니까 인버스라기보다 그 우리 숏 할 때, 공매도 칠 때 이게 보통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기세가 꺾였거나 네. 뭔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기세가 너무 강하거든. 이런 소위 맨날 급등하는 성장주에 숏 쳤다가 공매도 쳤다가는 진짜 망하는 거죠. 몇 개 많이 기사로도 좀 나왔었는데 몇 개 많이 그렇지, 이거 나가서는- 합리적으로 아니야. 네. 그래서 했지만 망하는 거지. 미국의 되게 유명한 공매도 투자도 그때 이제 코로나 때인가 그때 이제 재산이 엄청 늘었다가 이번에 10분의 1 토막인가 나고 그 펀드를 청산하고 헤지 펀드를 청산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써야 돼. 음. 그죠? 뭐,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항상 주식 시장을 떨어질 공매도를 거라. 치고 그래가지고. 자, 그것도 시장의 한 기능이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저녁에 또 이게 오후에 보니까 또 좋긴 하네요. 네, 좀 편안하게 왜냐면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오전에는 이제 아침에 나온 외신들 계속 이야기 드려야 돼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못 드리긴 하는데 근데 좀 시장이 저도 색깔이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할 얘기들이 조금 더 풍성한데 아, 근데 많은 분들보다 여러 분들이 거기에 포인트를 잡더라고.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우리 이제까지 쭉 쓰고 있던 그 소위 아까 얘기했던 온스피드 같은 언덕터, 뭐야, 울프, 뭐 스피드, 뭐 이런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이 확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캐치다운을 할 것이냐, 이 기업들이 밀려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을 만나러 갈 것이냐, 아니면 캐치업을 할 것이냐, 밑에 있는 애들이 쫙 빠르게 따라 올라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라고 이제 뭐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 뭐 저는 가봐야지 알지 뭐. 근데 캐치업보다는 이쪽 종목들이 끝나면 시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 아, 오히려 예. 같이 따라오는 것보다는 그냥 이쪽이 부러지 않고 그냥 쉬더라도 쉬고 있는 동안 따라오는 어떤 시나리오도 있잖아. 근데 쉰다기보다 그냥 부러지면 그냥 다 같이 간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게 그 미증 씨는 그 자꾸 쇼충이라 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숏이 훨씬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다 부러진다라는 그림이 나오면 그렇지. 밑으로 베팅하는 ETF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기세가 바뀌면은 아마 공매도 아니면 인버스 이쪽으로 또 세력이 확 밀어붙일 거야. 그러니까 돈이 우리도. 시장을 떠나진 않을 거니까 들어와 있는 돈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역시 순환매 형태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또 엄청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는 뭐 마음을 굳게 써야 된다며 하락이 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은 안 왔는데 시장이 그래서 확 밀리면 사야 되잖아요. 밀림의 왕자로 네. 사자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 수 없죠.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면서 지켜보다가 일어나는 현상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마 이게 고수분들의 그 대처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신 김영철 대표님 그리고 이주연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